유인물에서 절구 기술을 못했어요. 그거부터 확인하죠. 기술의 절구시가 딱 근사한 시절입니다. 자, 4페이지 한번 볼까요? 경전함 도화라는 신데 저는 경전함이라는 그 근처를 가보지도 않았지만 이런 시를 읽으면은 정전대를 한번 가서 벼슬꽃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 그런 시입니다. 시연 사람은 사방들이에요. 사방들. 많이들 알고 있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작가 소개를 먼저 하죠. 5페이지 한번 볼까요? 어서오세요. 이제 막 시작합니다. 자, 사방들 1226년서부터 1289년이라고 되면 남송말기의 사람이에요. 남송말기, 송나라 말기, 남송말기, 송원교체기, 송나라 망하고 원나라 들어서고 할 때 그때 활동하는 분입니다. 남송, 신주, 입양사라 지금의 강릉에 있어요. 남송, 신주, 입양 사람으로 자가 분직이고 보는 첩산이다. 남송 이종 보우사입니다. 이종. 여러분 그 한계 묘호에 이종 이자 이런 분들은 이 양반이 유일할 것 같아요. 그 이런 거 없잖아요. 뭐 태종이니 문종이니 뭐 순종이 중국이나 그런 비슷하잖아요. 이분만 이종인데 이 양반이 주자를 받들었어요. 그래서 유난스럽게 묘호에 입자가 있습니다. 남송 이종 보우 4년에 문천상은 여러분 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중국의 유명한 애국시인이잖아요. 그죠? 이종 보우 4년에 문천상과 함께 어서오세요. 진사에 급제했고 지신주를 얘기말이다. 지신주를 얘기했다는 신주의 사또라는 얘기입니다. 지라는 게 그게 맡아서 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도지사 그러잖아요. 네. 그 알지자 쓰죠. 지신주하면 신주 지의 태수다 이런 사또다 이런 얘기. 지신주를 역임하였다. 원나라가 강도를 침입하자. 남쪽을 쳐들어온 거죠. 강서 초유사가 되어 의병을 일으켜 싸웠으며 송나라가 원나라에 멸망하자 그냥 일대를 떠돌면서 뭐 글을 가르치고 또 뭐 점도 쳐주고 뭐 이러고 살았어요. 원나라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지 아니까 이제 해결해가지고 불러들이죠. 우리 밑에서 그냥 항복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원나라의 초빙에 응하지 않았어요. 거절을 했어요. 난 송나라 신하다 이런 얘기했죠. 초빙에 응하지 않고 대도라는 게 뭐냐면 원나라 수도 오늘 지금 북경이죠. 대도로 송치되었으나 끝내 그냥 항복을 안 하고 회유를 당하지 않다가 스스로 복귀를 끊고 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한문하는 사람들은 이분을 알 수밖에 없는 게 이 양반이 남긴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근데 첩산집은 그 양반의 문집이니까 별거 아닌데 문장개범이라는 책을 썼어요. 문장개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고문 읽힐 때 고문진보를 가지고 읽히는데 전에 방금 얘기해줬지만은 고문진보라는 책은 이 순집은 어떤 내용을 뽑았느냐, 그 다음에 그 글을 뽑는 사람이 일관된 어떤 문학관이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고문진보는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고문진보는
이제 고문진보니까 고문진보는 상이 있고 하가 있는데 상은 고시를 모아놨습니다. 무는 고문이죠. 그래서 고시하고 고문을 상하로 나눠서 모아놓은 것이 고문집. 고문집은 시문집이에요. 시는 근처시 말고 고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왜 고문집을 즐겨 읽었냐면은 학습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근처시 같은 경우는 당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막 익히잖아요. 고처시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고처시 익히는 학습 교재로 고문집에 고처시가 실려있는 게 있는 거고 또 시만 지을 게 글도 익혀야 될 문장도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문진보를 익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문진보에는 중국 고문진보에는 없는 고문 내용이 우리나라 많아요. 왜냐하면 자꾸 그냥 이것도 필요하다 싶으면 집어넣고 저것도 필요하다 싶으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문진보도 맨 앞에 이소경도 있어요. 이소는 문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불운의 이소를 읽어야지 하면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늘리는 거예요. 아까 이 선문 기준도 애매하다 그러는데 우리 저거 회장님이 잘 기억하면 등한각 그거는 고문이 아니에요. 변류문이거든요. 고문집부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뭔가 일관성이 없는 그런 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약간 간에 잘 골랐고 말았고 여기서 도움만 되면 되니까 고문집도 그런 연구소로 쓰인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문장 개봉은 편집이 좋아서 우리나라에서 문장 개봉 많이 익혔다고 그래요. 그 문장 편집으로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문장 개봉입니다. 그 책을 편찬한 사람입니다. 자, 경전하면 12점이겠죠. 경전하면 좋아. 경전하면 복사꽃. 이제 막 복사꽃 필 때 아닙니까? 시골집에서 이제 복사꽃이 막 마무리 될 건데. 자, 주식 1번을 볼까요? 경전함. 암자 이름입니다. 지금의 복건성 건양시. 송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이 사방들 이어른이 건양 일대에서 있다 그랬죠. 건양시. 복건성이 중국 남쪽이죠. 아마 이 경전함에 당시 시인이 머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인의 거주지라고 볼 수 있어요. 시는 쉬워요. 늘 얘기하지만 잘 쓰는 시는 시가 쉽습니다. 못 쓰는 사람이 시가 어렵지. 심덕 도원 호피진. 심덕은 찾아서 얻다 이런 얘기죠. 도원 아닙니까? 도화원을 찾아 얻었으니 호피진 진나라를 피하기가 좋아. 도화원을 찾아가지고 이제 진나라에서 피해 살겠어. 숨어 사는. 그렇지. 여러분들 고연명에 도화원기 있잖아요. 네. 도화원기 다 아시죠? 어떤 어부가 보니까 시냇가에 복사꽃이 막 피어 있어가지고 그 따라 올라가다가 동굴 발견하고 들어갔더니 별세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도원경이죠. 도화원이죠. 그래 거기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 복장도 근데 그 도연명이 얘기니까 중국 동진 때 얘기 아닙니까? 진나라 때 얘기잖아요. 옷차림이 달라. 옷차림이 왜 다르겠어? 그냥 맨날 그냥 춘추 전국시대 때 복장을 하고 있는 거라. 그래요. 자신 누구요? 그러니까 진나라 때 난리를 피해가지고 여기 숨어 들어와서 쭉 살고 있고 그 이후로는 바깥 세상하고 단절해서 살았다. 그게 이제 도화원기에 나오는 얘기죠. 그 얘기. 도화원을 찾아내가지고 근데 진나라는 말을 쓴 거예요. 진나라를 피하기 좋아하는데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쓴 사람은 사방들 아닙니까? 남성 사람이죠. 그럼 여기 진나라는 결국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원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도화원을 얻어가지고 찾아서 진나라 피하기가 좋았는데 진나라를 피하기에 좋았는데 도봉우시 1년 전이라 복사꽃이 빨갛게 피니 또 한 해의 봄이 되었구나.
도공무시 1년쯤 문장이 얼마나 쉽습니까? 쉬운데도 문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도 또 한 해가 지나가지고 또 봄이 되었구나 이 얘기밖에 없는 게 도공무시 1년 합이 막견수 유수 꽃이 날아가지고 막견할 때 견자는 사역동사입니다. 뭐뭐 하게 하자. 자, 줄을 조금 더 읽어볼까요? 이번에 도원, 도하원, 도장의 도연명입니다. 도연명의 도하원기에 등장합니다. 피지는 진나라를 피하다. 그 도안에 살던 사람은 진나라를 피해서 그 도안에 살았던 거지만 지금 일시를 쓴 사람은 사방적이니까 여기서는 원나라를 피해 산속에 응가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막견할 때 걔는 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는 사역동사예요. 우리 흔히 사역동사 사자 있죠. 사자하고 같은 거예요. 시킬 사자. 그러니까 막견은 뭐뭐를 뭐뭐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걔는 사역동사로 사자와 같은 거예요. 막견이라고 하든지 막사라고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수유수. 아이고 이거 여러분들도 무시해서 불필요한 줄을 붙였네. 흐르는 물을 따라가다. 자 그럼 시를 한번 볼까요? 화비막수 수지. 꽃잎이 날아가지고 흐르는 물을 따라가게끔 하지 말아야 한다. 저거 원래 도화원기는 뭐예요? 막 그냥 시냇가에 꽃잎들이 막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죠? 꽃잎이 날아서 흐르는 물을 따라가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파유어랑내문. 파는 두려워할 파자죠. 파유어랑내문. 어랑 어부가 내 문진 와가지고 나루는 어부가 있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도화원기면 어떤 어부가 와가지고 찾아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경전하면서 꽃잎이 도화꽃잎이 흘러내리면 안 돼. 뭔가 하고 도안이 나고 또 어부가 와가지고 나루를 묻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길을 묻는다는 얘기. 길을 물어가지고 찾아올까? 두렵다. 파자는 두려울 파자. 이 파자는 의미 두 개예요. 단박하다 할 때 의미 박이고 두렵다 할 때 의미 파입니다. 의미 두 가지예요. 나루를 묻는 어부가 있을까? 두렵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꽃잎을 흘려보내면 안 돼. 물에 흘러가 꽃잎 보고 찾아온 사람이니까 걱정이다 이런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나 응가하는데 누구 찾아오면 안 되겠다. 찾아온 사람 결국은 누구겠습니까? 이 양반의 이력을 보면은 원나라에서 관리를 보내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가 그러니 내 있는데 흔적도 없게 해라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시를 아주 그냥 속된 말로 하면 그냥 날로 먹은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냥 도원기에 있는 내용 가지고 그대로 바꿨는데 문제는 이분의 이력하고 그게 맞아 들어가니까 아주 그냥 심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도화원기를 그대로 그냥 활용해서 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4번 줄을 볼까요? 파는 두려워하다. 의당은 이제 억울한 얘기고 여기서는 원나라 조정에서 보내온 사람을 비유합니다. 문제는 나루터를 묻는다는 얘기는 나루다라는 게 원래 강 건너 걷는 때 그 문제인 나루니까 도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는 걸 뜻한다. 자, 장기를 좀 볼까요? 사방덕은 남송 말기의 사람으로 병사를 이끌고 원나라의 군대에 대항하였다. 아까 작가 소리에 나온 얘기입니다. 송이 멸망한 후에는 사람들에게 점이나 쳐주고 글을 가르치고 옛날 지식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면 점 쳐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점이나 쳐주고 글을 가르치며 초야에 묻혀 살았는데 원나라 조정이 관직에 나올 것을 여러 번 종용하였으나 완강히 거부하였고 도승으로 압송되고 나면 스스로 시금을 끊고 자결함을 붙여주었다. 아까 작가 속에 나오는 게 중도 때문에요. 이 시는 영물 언지시입니다. 영물 사물을 읊으면서 언지 자기 지향을 말하는 시.
이렇게 복사꽃을 읊으면서 자기 의지를 표현하시죠. 영웅을 얹으시고 산속 거처에 응가하며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홀로 살고 싶은 바람을 도화범기에 비유하여 나타낸 것으로 원나라 조정에 대한 저항의 뜻을 담습니다. 그의 은거가 단순히 세상에 대한 혐오, 세상이 싫어서 피해 사는 거나 아니다. 한적에 대한 추구, 세상이 싫어서 숨어버렸거나 한적, 조용히 사는 것, 그게 좋은 이유만은 아닌 까닭에 원조정에 순응하거나 타협하지 않고자 하는 시인의 고고한 절개와 기상을 느끼고, 이 시를 언뜻 보면 세상 싫어하는 사람이 언둔에 살고 싶은 뜻을 나타낸다. 아니면은 경치나 감상하면서 조용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현했나라고 언뜻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사방 그 이분의 이력을 보면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언뜻 보면은 세상을 속세를 피해 살고 싶다, 한적하게 살고 싶다 그런 내용일 것 같아도 실제는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나가지 않는 이유가 원나라 조정에 타협하거나 순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니까. 그런 면에서 그분의 이력을 보고 이 시를 보면 이 시 속에 아주 고고한 정신이 보인다. 쉬우면서도 좋은 시죠. 이건 뭐 따라 읽어볼까요? 경전한 도화. 경전한 도화. 자, 같이 읽습니다. 심덕조도이지 오호일년춘 합의왕견 수류소랑 내문진 심덕조도원 호비지 오호무시일년춘 합의왕견 수류수 하유어랑 내문진 심덕도원 호비진 도홍무시 일년춘 합의막견 수류수 하유어랑 내문진. 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있는 산행이라는 시입니다. 김시중이라는 분이 산행하면 산행 간다고 그러잖아요. 산길 가는 걸 산행이죠. 하나 자라 고금제 일경 자수 생엄 시덕구 산중무필 불수제. 간단한 시예요. 그래서 얼마나 시기가 쉬운지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하나라는 건 들에 핀 꽃을 하나라는 거예요. 들에 사는 사람은 한인, 제야에 사는 사람은 한인이라서 한가한 사람. 그래서 하나 하면은 들꽃을 하나라고. 들꽃이 절로 떨어지고 소금제 이쁘게 생긴 새가 지저귀.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뭐 꽃이 지는 시절에 갔나 보죠, 그죠? 들꽃이 절로 떨어지고 좋은 새가 이쁜 새, 혹은 이쁜 새입니다. 이쁜 새가 지저귀요. 이쁜 새가 있는데 일경청 경이라는 건 오솔길 같은 거죠. 한 길에 쭉 나있는 오솔길. 청음은 뭡니까? 맑은 거는 한 길에 맑은 그늘이 전백기니까 푸른 시내를 돌아도는구나. 무슨입니까? 길이 시내 따라 돌아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길이 시내 따라 돌아나 있다. 저기 같습니다. 한 길에 한 오솔길에 맑은 그늘이 푸른 시내를 돈다는 얘기는 푸른 시내를 감돌아 길이 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뭐 1, 2구는 별 내용 없어요. 산길 가다 보니까 우리 어디는 산에 가고 보도 안 보이고 새 안 들리니까 어느 산에 가도 오솔길 있고 시내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 하든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산에 가면 들꽃이 절로 떨어지고 문새가 한 오솔길에 맑은 그늘이 있는 한 오솔길 푸른 시대를 돌아 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1기구는 그냥 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입 부분이에요. 늘 절구는 기성정결인데 정결에서 뭐가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들 읊으신 시가 됩니다. 기성은 잘 써도 좋지만 못 써도 된다 이 말. 어떻게 그냥 시작만 하는 거예요. 판만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이에요. 자수에는 시도 없고 자수 산길 가다가 앉아서 졸기도 하고 가다 피곤하면 파에 앉아 졸아. 자수 앉아서 졸다가 행음 또 가다가 시 엎졸이다가 이런 얘기죠. 앉아서 졸다가 가다가 엎졸이다가 가다 보니까 때때로 구절을 얻게 돼. 앉아서 졸거나 가다 걷다 보면 산길 가다 보니까 때때로 이런 식구 같은 게 막 생각이 나. 아이디어가 시상이 떠오른다 이런 얘기죠. 앉아서 졸거나 가면서 엎졸이다 보면은 때때로 식구를 얻게 되는데 즉 시상이 떠오르는데 산중무필 불수제라. 산속에서는 붓이 없으니까 불수제 굳이 그걸 적어서 실어 쓸 필요는 없겠지 이런 얘기. 이렇게 하면은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뭐 거짓말을 이렇게 하냐. 다 지가 써놓고 이런 말 하면은 내용하고 안 맞는 거 아니냐. 본인 시를 짓지 않았냐 이런 얘기죠. 그 옛날에 도덕경을 쓰신 노자가 어느 날 저 한국관 책임자가 보니까 저쪽에서 뭐 신기한 기운이 나타나게 보니까 노자 이 어른이 소를 타고 또 나타났더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아예 나 그냥 한국관 넘어서 저 서쪽으로 가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한국관 책임자가 아니 어르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좋은 그 가르침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냥 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뭐 책이라도 안 써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서 합소서 노자 도덕경을 써줬다는 얘기죠. 그 노자 도덕경의 맨 처음 도가도 비상도라고 그러잖아요. 은간 비상은이라고. 도를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거 도가 아니라는 게 노자 도덕경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불세의 유가들이 도가를 비판할 때 그러잖아요. 노자 이는 손 거짓말쟁이다.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라고 해놓고 자기가 책을 쓴 건 뭐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환경에서 붓이 없어서 굳이 또는 시상을 실어 지을 필요는 없겠다. 이랬는데 이거 뭐 안 필요 없다고 지었느냐. 아니면 집에 가서 썼나? 붓 찾아가지고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생각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굳이 뭐 엎조리가 안 엎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때 그런 느낌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시를 짓고 안 짓고에 매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표현한 시죠. 들꽃이 절로 떨어지고 분새가 맑은 그늘을 이루는 한 오솔길이 푸른 시내를 돌아 나있구나. 앉아서 졸다가 가다가 엎졸다 가다 보니 때때로 식구를 얻게 되는데 시상이 떠오르긴 하는데 산중목길 산속에는 붓이 없으니 불수제 굳이 그걸 시로 쓸 거는 없겠지. 자, 한번 볼까요?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산길을 사다. 들꽃은 절로 떨어지고 예쁜 색시되기는 맑은 그늘에 오솔길 하나가 푸른 시내를 돌아 나있네. 앉아 졸고 가며 엎졸이다가 때로 좋은 구절이 식구가 떠올라도
산속에는 붓이 없으니 굳이 시를 지을 거야 없겠지. 하나는 들꽃이라는 얘기고, 산길을 가다가 느낀 험치를 읊은 시다. 느낀 것이 있어도 시로 읊을 필요가 없다는 말 속에 자연과 동화하려는 시인의 심리를 알 수 있다. 자연과 동화라고 할 수도 있고, 얽매이지 않는,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은 것만은 그런 시인의 심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시인이라는 분은, 이 시인 분도 옛날 분이니까 시를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근데 지금 전해진 널리 읽히는 시는 이 시 말고 거의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거 말고도 얼마나 더 어려운 시도 많이 썼겠어요. 그런데 널리 읽힐 수 있는 시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18세. 강해군 10년에 출생해가지고 현종 8년에 사망했습니다. 자는 배복이고 호는 방구고 경주빈시네요. 인조실의 정신문과의 변가로 법제했고 전라도 관찰서, 한성부 자연, 수원주가, 보도참 요즘 식으랑 차관급 배설 많이 했어요. 높은 배설 하신 분이죠. 자,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하나 나라 일령청음 전벽계 차수행음 시죽구 산중 무필 불순재 한번 더. 하나 자라 하나 잘자 일령청음 전 자수행음 시죽구 산중 무필 불순재 하나 자라 자소해문 시덕구 산중 무비를 물수제 자, 오늘 자료를 보죠. 종무생일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모두 한 12구쯤 되나요? 네, 12구죠. 이 시는 배율입니다. 고치시가 아니에요. 배율. 12구니까 배율로서는 제일 짧은 형태입니다. 제일 짧은 배율이에요. 율시가 8구죠. 단편 율시가. 예. 배율은 12구서부터 있습니다. 종무생일이라고, 종무의 생일날. 이 종무는 두부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 생일날에 생겼어요. 두부 이분이 아들이 큰 아들이 종문이에요. 둘째 아들이 종문이다. 문무지. 종은 어떤 걸 그냥 받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종문이고 물을 아주 그걸 받들어 있고 종문은 물을 받들어 있고 뭐 이런 얘기죠. 후보가 탄생의 자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자기 조상 중에 부예라는 분이 있어요. 부예. 중국 진나라 때 그 삼국 통일한 진나라 있죠. 삼국지에 나온 삼국을 통일한 나라 진나라죠. 이 부예가 진나라 때 대장군이었습니다. 총사령관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 군대에 아주 대단한 지휘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도 깊었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그 춘추 자전 있죠. 그 네. 춘추 3전이 있잖아요. 자전, 공양전, 공양전. 춘추는 공자님이 썼다는 책이고 자전, 공양전 그게 춘추 공양전이 춘추 3전. 그중에 자전이 제일 유명하죠.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게 춘추 자전이죠. 근데 그 춘추 자전이 줄을 쓰신 춘추 자전 부예주가 유명해요. 그리고 이거는 13경 주소본에 채택된 주예요. 13경 주소본에 채택된 주라는 거는 근위를 인정받는 주죠. 그래서 이 부예가 어떻게 보면 문무를 겸전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 두예는 두보 조상 중에서 아주 무하고 관계 있는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매우 그 자기 부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보보다 조금 앞에 척척무후 시절에 두보는 현종이니까 현종하고 척척무후는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죠. 척척무후 시절에 활동했던 두시문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사주신자의 말씀 문자인데 두시문이라는 시인, 이분은 바로 두보의 할아버지예요. 아버지 할아버지라고. 두보는 두시문의 손자입니다. 이 두시문이 그 척척무후 때 최인류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기 할아버지 두시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자기 조상 중에서 두예는 물을 상징하고 두시문은 문을 상징하겠죠. 그래서 두예와 두시문, 문과 문입니다. 무와 문입니다. 다음번에 두시문 시도 좋은 게 많아. 다음번에 두시문 시도 한번 내가 이제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봄나라고 하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종문종무라고 했으니 얼마나 그게 그냥 집안을 개성해야 되겠다는 뜻이 그냥 있었는데 애꿎은 아들 이름에다가 그냥 써먹었어요. 아들이 둘만이었나요? 아들이 남자애가 3명이 있습니다. 많을 텐데. 3명 아니 많지 않았어요. 두보는 그렇게 평생에 부인 한 사람밖에 없었고 좀 모범생이에요. 좀 옛날 분치고는 부인 한 살밖에 없다면 좀 모범생이죠, 그죠? 큰아들이 종문이고 둘째 아들이 종무고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 지금 없습니다. 어릴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두부 시에 나옵니다. 두부가 여기 장안에 있다가 장안에서 뱃을 해보려고 그냥 낙양 출신이잖아요. 낙양 출신인데 시를 중국 역사상 최고의 신이 됐으니까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근데 가고 싶으면 못 붙어. 장안에 가가지고 뱃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가고 시험에도 떨어지고 애를 썼지만은 별로 인정을 못 받고 나중에 그냥 또 현종한테 아부하는 글을 바쳐가지고 3대 예부라고 그러는데 시가 아니고 아주 문장을 지어가지고 또 현종한테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 신문고처럼 그 서울에 보면 중국 장안에 보면 이렇게 자기 지금 글 같은 걸 탁 넣는 그런 네. 시설이 있어요. 거기 넣으면 그걸 수령해가지고 학생한테 보여준다고. 거기서 막 당현종을 칭찬하는 글을 쓰고 막 이래가지고 뭐 당현종이 기분 나쁘죠. 막 자기를 칭찬을 하니까. 그래서 두부란 친구가 있네. 좀 알아보고 뱃을 긁고 있으면 좀 그래가지고 얻은 게 참열선서 뭐냐면 앞으로 자리 나면 뱃을 준다는 뱃을 때 이야기들. 그러다가 나중에 아주 말단 뱃을 받는 그런 점 잠깐 하는데요. 여하튼간에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집안에 돈도 다 떨어졌어. 13년인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왜냐면 두부는 할아버지는 두시문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척척무후 옆에서 활동한 사람이고 아버지 도안 때는 이미 지방 수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몰락해 가는 우리나라 지금 양반 가문이지. 몰락해 가는 양반 가문의 자제는 전통시대 한계가 꿈이 뭡니까? 집안을 다시 일으킨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두부가 시승이 될 수 있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집안이 일으키려고 공부를 옛날에 그 당시에는 시가 과거 시험 주요 과목이니까 시를 잘 지어야 과거 시험 붙는 거야. 그렇게 해서 시승이 나온 거예요. 근데 과거 시험을 2번 봤는데 2번 다 떨어집니다. 뭐그 얘기는 또 하려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다음에 있으면 얘기해.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이제 서울 떠나가지고 객지에다가 이 뒤에 객지에다가 가족들 맡겨놓고 두부를 다시 장안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집에서 통곡 소리가 나. 보니까 지워 셋째 아들 어린애가 굶어지고 있어. 그리고 딸이 둘이 그 당시에 이제 아들보다 위에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딸에 대한 얘기가 그 두부의 그 영예 저거 뭐야 동선으로 가면서 쓴 그 장필시가 있고 북정일 시가 있는데 이미 다 지나간 얘기죠. 초기 때 쓰인 건데 아주 유명한 작품들이에요. 시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여러분들 실력이 이제 많이 좋아지면 다시 할 수도 있겠죠. 아주 명편입니다.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 속에 보면은 그 딸들이 그냥 옷 누더기 옷을 그냥 누더기를 집어가지고 입은 이런 장면들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데 시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런 시에 보면 딸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딸 둘이 아들 셋은 확실한데 또 나중에 만년시에 보면은 딸 죽음하고 관련된 시가 하나 또 있어가지고 학자들에 따라서는 딸이 셋 아니었을까? 딸 중에 하나가 죽지 않았을까?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딸은 이름 자체도 모르고 딸이 둘인 건 확실한데 셋인지는 셋일 수도 있고 아들은 셋이었는데 막내는 가난하다가 제대로 돌아다니고 이러다 떠돌아가는 객지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남은 아들이 종문인데 두부 시에 보면 종문에게 대해 쓰는 시도 있고 이 종문 둘째 아들이 종무에게 쓰는 시도 있고 첫째가 종문이고 둘째가 종문이고 둘째 아들에 대한 시도 있는데 가만 시의 내용을 보면 첫째가 조금 공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큰아들 종문이면 큰아들이 문자를 줬는데 종문이라고 했는데 공부를 조금 못했던 것 같고 좋게 얘기하면 유익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누구가 일 시키고 하는 시가 있어요. 가서 무슨 일 해라. 근데 둘째 아들 종문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이부 말고 이부로 저런 사람 했던 것 같은데 종부에 대해서 어떤 시든가 종부시 얘기할 때만 부모가 신이 나고 둘째 아들에 대한 부모가 얘기하면 나중에 이제 부모가 한강 걷고 떠들다가 동정호 걷고 떠들다가 죽게 되고 그 이름은 아들 종문은 어땠느냐 종문은 그리 별로 기록이 없고 종문은 어땠는가 싶은데 종무도 얼마 전 죽고 나서 어렵게 살다가 죽은 걸로 이렇게 돼 두부의 손자가 나중에 그 남쪽에 묻은 두부의 연구를 두부를 고향으로 간 그래서 아버지는 중국 최고의 시성이었는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중국 사람들은 200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두부가 200은 더 자식이 더 그냥 될 게 없었어요. 그 차라리 그 두부는 아들이 뭐 종문 그래도 종문 공부도 잘했고 그래서 있거든. 그리고 혼자가 또 할아버지 연구도 200은 이런 거거든. 딸 얘기 좀 나오고 그러는데 아들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또 200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자가 있어. 조금 복잡하고 200이 뜻이 300. 200보다 낫다니 희한하게 200 두부가 충분히 안 될 수 있는데 자제가 우리나라도 그래 그런 경우 많습니다. 자 필요 한번 볼까요?
소자하시련 고추 차일생 소자 작은 아들이죠. 작은 아들을 언제 어느 때 보았던가? 언제 보았던가? 고추 차일생 고추라는 건 가을을 고추라고 그러죠. 가을은 하늘이 높아서 고추라고 그럽니다. 깊은 가을 차일 이날에 태어났었지. 수요일날 지금 12일. 가을날 아마 생일이 가을날인가 봐요. 가을날 바로 이날에 태어났었지. 그때 보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소자하고 고추 됐구죠? 네. 하시하고 차일 견하고 생 됐굽니다. 배유는 전격이 첫 북부서부터 대꾸를 하는 게 전격입니다. 그러니까 배유는 아무리 길어도 쭉 대꾸로서 내려가야 돼요. 그럼 맨 마지막 끝에 두꾸만 상투 대꾸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1, 2구는 하는 게 전격이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작은 아들을 언제 보았지? 고추에 가을날 이날 태어났었지. 차종도거 이반노비요. 차종은 뭐뭐로부터 이런 얘기죠. 도읍에서 말들이 있을 때부터 도읍에서 말들이 있을 때부터 이미 노부는 두부가 자기를 노부라 할까 합니까? 이 노부의 이름과 짝을 하였지. 자, 그게 좀 어렵죠. 줄을 볼까요? 대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번역하고 장자하고 사이 붙어버렸네. 이 페이지가 둘째 아들 거기서 한 줄 띄워야 되는데 이 페이지 둘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 종무의 생일을 맞아 그에게 그에게 시약에 정진하여 가업을 계승하라고 당부하는 뜻을 담은 시다. 시 속에는 노시함, 늙고 병든 자신의 신세에 대한 감개도 담겨 있다. 대력원년 기주, 요즘 지금 우리가 쭉 읽고 있는 두 곳은 다 기주에서 쓴 시예요. 대력원년 기주에서 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종무의 나이는 14세 전이었을 것이다. 두부와 부인 양씨, 두부의 부인 양씨예요. 두부와 부인 양씨 사이에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가 종문, 둘째가 종무이고 막내 아들은 어릴 때 객지에서 요절하였다. 그리고 딸이 둘 있었다. 둘은 확실히 있었고 셋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해줬죠. 확실치가 않다. 주석을 볼까요? 소자는 어린 아들. 여기서는 시 제목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 종무를 가리킵니다. 하시기엔 언제 보았나? 아들이 처음 태어났던 때를 회상하며 자문한 것이다. 스스로 언제 태어났지? 언제 봤지? 이제 스스로 자신에게 묻는 말이다. 그 다음에 도읍이라고 부를 때 도읍은 이 도읍은 장안이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성도. 왜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개경 같은 경우도 경자 붙이잖아요, 그죠? 조선시대 때도 그죠? 그런 것처럼 서울이 이제 전체 도시지만 각 지역에도 도시급으로 도시라 소급으로 인정하는 것들이 있죠. 뭐 경주 같은 거 그런 것처럼 장나라 때도 장안이 전체 수도지만 낙양도 도읍이라고 그랬고 또 당현종이 사천성으로 피신간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그 성도도 도읍이라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어라는 건 말들이 있다는 얘기죠. 도읍에서 무슨 말들이 있느냐? 그 뒤에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칭찬하는 말들이 있었겠죠. 도읍에서 칭찬하다. 도읍은 성도를 가리킨다.
자종도부. 그러니까 성도에서 말들이 있을 때부터 무슨 말? 당신 아주 괜찮아. 종우에 똑똑하네. 이런 말들이 있을 때부터 이런 얘기입니다. 뭐 지금 기주에 있을 때가 14살이니까 사천성에 있을 때는 12살, 13살 그때쯤부터 이미 야 두부 집에 애가 하나 있는데 똘똘해 이런 말들이 돌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노부는 이제 나이 든 사람이 자기를 지칭할 때 노부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두부 자신을 가리키고 이 꾼은 종모의 재능이 두부와 짝할 만하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작은 아들을 언제 보았지? 가을날 고추요. 가을날 가을 이날에 태어났었지. 자정도부 도업인 성도에서 대도시인 성도에서부터 성도에서 말이 있을 때부터 이미 나 노부의 이름하고 짝을 하였어. 아 두부하면 두부 아들 이렇게 짝이 지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아들이니까 이렇게 잘난 척을 하지. 아들 칭찬은 욕 안 하잖아요, 그죠? 지 자랑을 하면 욕 먹을 텐데. 그 다음 열자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시시오가사 인전세상지. 이 시시오가사라는 말이 두부로 상징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시는 우리 집안의 일이야. 우리 집안의 가업이야. 시는 우리 집안의 가업인데 인전세상지.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더라. 자, 왜 두부가 시는 우리 집안의 일이라 그랬겠어요? 누구를 생각하고 한 말입니까? 사람이 두심을 두고 한 말이에요. 자기가 시를 잘 짓지만 자기만 가지고 우리 집안의 갑이라고 한 건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두심은 때부터 우리 집안은 시로 쟁정한 집안이라는 얘기죠. 시는 우리 집안의 일이니 인전 사람들이 전하는 것 두심의 시 같은 거를 막 전송하고 알려주고 하는 거는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라. 세상 사람 두부 시가 좋으니까 막 엎드리고 다닌다 이런 얘기야. 두부가 두시문의 시가. 그러니까 시시오가사 인전세상정은 자식 교육을 상징하는 말로 유명해요. 자식에게 가업을 이으라고 당부하는 것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근데 두부가 생각할 때 자기 집안의 가업은 뭐죠? 시가 아닙니다. 시시오가사 인전세. 그게 시시오가사 할 때 옆에 시는 고축이라고 되어 있죠. 시시할 때 평척, 평평척이잖아요. 그러면 시시할 때 시가 고축이죠. 온절구의 제2자는 7원절구의 제4자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배율의 평척은 유시하고 꼭 같습니다. 유시에서 적용하는 경률을 배율에는 그대로 적용해요. 그러면 시시오가사라면 뭡니까? 학설은 문제가 안 된다 얘기입니다. 누차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제가 자의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한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유학을 공부할 때 경전을 공부해야 되듯이 시에 있어서 경이 될 수 있는 시들을 읽고 그 대가들의 시를 읽고 그 사람들이 영을 어떻게 맞추는 거를 배워야지 그냥 시골에서 저끼리 정해놓은 룰을 따르면 안 돼요. 시는 우리 집안의 사업인데 인전 사람들이 우리 집안 시 전하는 거 두시문의 시를 뭐 서로 전해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실정에 정은 여러분 정은 한문의 정자는 뜻정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정자도 있고 실정이라는 정도 있어요. 실정할 때 정은 감정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실정이 어떠하냐 그러잖아요. 실정이 어떠하냐.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숙정문선리 휴맥체경. 숙정은 아주 익숙하게 정통해라 이런 얘기죠. 문선의 이치를 익숙하게 공부를 하고, 휴맥체경, 때때옷, 가벼운 것, 가벼운 때때옷을 찾지 말거라. 자, 문서를 참 내가 다 뒤에 써놨을 때 있고 판사할 필요가 없겠네. 자, 5번 줄을 보십시오. 5번의 인정구. 사람들이 시를 전송하는 것은 원래 세상의 인정이 그런 거지. 조시 보면 누구나 전하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 할아버지 시가 전해지고 있어 이런 얘기죠. 자, 6번의 문선. 책 이름. 양나라 소명태자. 이 양나라는 그 남북조 시대 때 남조의 양나라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헤어지죠, 그죠? 자, 미초고 삼국시대. 이 삼국시를 통일한 나라가 사마시의 진나라. 아까 두보의 할아버지 두예가 바로 이 진나라의 대장군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진나라였는데 이게 원래 진나라 전체가 진나라였는데 정치를 잘못한 통에 북방에 다섯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북쪽을 뺏기죠. 그래서 5, 16국 시대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쪽이 이제 그 통일이 되면서 북조, 남조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북조는 북조대로 가고 남조에 보면은 쫓겨나서 남쪽으로 간 진나라 동진이라고 그러죠. 동진. 그 다음에 송. 제, 양, 진. 그래서 이 동진, 송제, 양진이 다 이쪽에 오늘날 지금 남경 쪽에 도읍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오나라하고 동진, 송제, 양진, 동진, 송제, 양진 남쪽에 도읍을 한 나라 6나라. 그게 육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양무제는 요 양나라의 무제입니다. 그러다가 북쪽에는 북쪽대로 막 하다 이걸 통일한 나라가 수나라예요. 그죠? 신라를 통일한, 남북을 통일하는 게 수나라죠. 자, 세계적으로 양나라, 이 양나라가 이 양나라다 이 말입니다. 양나라 소명태자 소통이 편찬한 시문선집입니다. 아까 제가 문장 개범이니 고문 진본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많은 중국의 신문집이 있지만 제일 유명한 게 바로 이 문선이에요. 소명태자는 동궁에 3만 권의 책을 심이고 있었는데 옛 사람의 문장과 시부를 모아 문선 30권을 만들었다. 문선 30권을 만들었다. 역대 신문 선집 중에서 제일 유명한 문학 가치도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남 글 뽑아놓은 게 무슨 문학 가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뽑을 때 뽑는 사람의 문학관이 담겨 있거든요. 그 뽑는 것이 어떤 거를 가치 평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가치 평가를 하기 때문에 뽑는 행위 자체가 그 문학사적인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고문진보 같이 고문진보라 해놓고 등한서라든지 그 다음에 그게 또 등한각뿐만 아니라 다른 변명문도 있어요. 국산유문이라고 그것도 고문진보였는데 공치교육 그것도 변론문이에요. 그래서 선별 기준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명태자 이 문선 30권을 만들었다. 이 소명태자는 양무제 소연의 장자이고 강문제 소강 번제 소유행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양반은 소명태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태자로서 끝났어.
아버지가 양무제인데 이 양무제가 워낙 오래 살았어요. 양무제 오래 살아가지고 사실 양나라에 황제가 몇 있었는데 그 양나라 전체의 기간하고 양무제가 황제들 기간이 비슷합니다. 뒤에 사람들 몇 년씩 못하고 다 죽어요. 양무제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았어. 그래서 소명태자는 황제가 못 되고 그래서 태자로 죽었기 때문에 소명태자. 그래서 그 뒤에 있는데 양무제가 죽고 황제가 된 간문제, 원제가 다 소명태자의 동생이에요. 두 동생입니다. 자기는 되기를 못하고 두 동생이 다음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서는 이 이전에 대표적인 문학 작품 뭘 뽑아가지고 하는 아주 그 정선된 책이기 때문에 거의 대표 좋은 걸 거기 다 모여 있고 그걸 잘 뽑아놨단 말이에요. 그게 쉽게 말하면 소명태자 문서는 그 이전 시기의 문학 작품을 이 검을 골라낸 옥을 골라낸 그런 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참 이제는 저도 그 문서는 열심히 읽었는데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은 대체적으로 끝까지 읽습니다. 물론 그 공부를 해서 다 잊어먹지만은 책을 읽으면은 거의 끝까지 읽는데 문서는 워낙 양이 많고 서울에 있을 때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문서들을 몇 회를 강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거를 몇 번씩 읽게 되고 어떤 거를 몇 번씩 읽게 되는데 문서는 한 4분지 3점은 읽고 한 4분지는 못 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수년의 시간을 거쳐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장자 같은 책은 주석까지 합쳐가지고 그 장자 집석이라고 사람의 주가 다 모여있는 책인데 주석까지 한 자를 빼놓지 않고 읽은 게 3번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 내 3편 같은 거 90번을 읽었죠. 그 소명태자도 그냥 강의도 하고 또 내 혼자도 읽고 그렇게 해서 읽었는데 아주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다는 못 읽었어요. 근데 제가 또 그렇게 읽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 두보가 문서를 열심히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선에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나. 성이 이신데 문선주로 이선입니다. 이선의 문선주가 유명해요. 이선. 그래가지고 그 주에 대한 3대 주석서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각박이 쓴 산해경 주석, 그 다음에 역도원이 쓴 수경 주석, 수경이라는 책이에요. 물에 대한 경제, 수경주, 산해경주, 문선주 이게 3대 주석서입니다. 근데 왜 문선주가 그렇게 유명하냐면은 문선주에 이선이 줄을 붙여놓은 거에 보면 여러 책들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전해지지 않는 책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문선주를 통해서 고대의 전적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선주가 있고 나중에 당나라 때 가면은 오신주가 있어요. 5명의 주가 있어요. 저도 문선 공부할 때 이선주도 있고 오신주도 있고 그랬는데 이선주는 어려워요. 근데 오신주는 쉽습니다. 쉬운 대신에 지 맘대로 줄을 붙이는 게 많죠. 근이 있는 주가 이선주예요. 근데 두보가 문선 공부를 평생 하면서 이선주를 쫙 그냥 깨뚫어 가지고 그래요. 근데 그 이선의 손잡을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당해종 때 북해태수 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용하고 제남에서 만나요. 산동생 제남 있죠. 제남에서 만나는데 이용이 두보를 아주 칭찬하는 거예요. 왜? 자기 할아버지의 가학이 이용의 가학은 문선이거든요. 문선에 대해서 두보가 그냥 훤히 깨뚫고 있으니까 아주 칭찬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보시를 두고 나중에 송교 항쟁견이라고 하잖아요. 무일자 무례처라고. 두보의 시에는 한자도 유래가 없는 글자가 없어. 그러니까 두보는 그야말로 두보 자신이 독파망근사니 하필 여신이라고 그랬거든. 두보 스스로가. 독파망근 망근의 책을 다 독파해버리고 나니까 하필 글을 쓸 때마다 신들린 것 같아. 그래서 두보의 시는 학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근데 그 독파망근을 했는데 혁기 두보가 공을 들여서 공부한 게 문선이. 그래서 두보의 시에 많은 구절은 문선에 나와 있는 문학 작품 글과 유래 관계가 있는, 연원 관계가 있는 직구들이 많아요. 저도 아까 했지만 문선 공부를 여러 해 했지만 어렵고 양도 많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숙정 문선이 그 문선에 있는 글의 이치를 익숙하게 정독해야지. 가벼운 때옷이래. 옷이 가볍다는 건 뭡니까? 비싸다는 얘기죠. 고급 옷이 가볍지. 가벼운 때옷을 살 생각이랑 말하라. 주는 너무 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어린애 때 아빠 때옷 사줘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쁜 옷 사달라고 그런 거 입으려고 들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특히 어느 공부? 문선을 공부하라. 이 애들의 학문이 시가 문선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너도 문선을 열심히 해. 그렇기도 하고 또 조금 더 깊은 뜻으로 볼까요? 7번에 최희경 보십시오. 채색옷의 가벼움이라면 가벼운 채색옷, 즉 고급진 채색옷이라는 얘기, 떼떼옷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떼떼옷 이건 생일날 떼떼옷 하면 또 떼떼옷 하면 떠오르는 누굽니까? 노래자죠. 옛날 노래자가 나이 70에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채색옷을 입고 재롱을 뜬 일을 가르칩니다. 가르친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글자 그대로 하면은 너 떼떼옷이나 사달라고 떼쓰지 마. 아빠 내 생일이니까 좀 비싼 거 하나 사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죠. 근데 재롱을 뜬 일을 가르친다. 지극한 효성을 표현하는 말이야. 노래자의 효성을 뜻하는 게 노래자가 70에 떼떼옷 입고 어머니 아비 없이 춤춘 거죠. 근데 입구는 종무가 가업을 이어야지 단순히 부모를 즐겁게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더 깊은 뜻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 아버지 너 태어난 내가 너를 낳았어 이런 얘기죠. 생일이라는 내가 너 낳은 날 아닙니까? 너 내한테 효도해야지. 효도를 하려면 뭘 해야 돼? 나를 닮아서 문선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집안 학문 가업이 시의 대가가 돼야지. 너 때때옷 입고서 우리 부모들 앞에서 뭐 춤춰주면 우리 즐겁게 해준다고 그러면은 내가 좋아할 것 같아? 그런 거 나 안 좋아해 이런 얘기죠. 계속할게요. 조체연소제. 조체라면 조금 어렵다 싶으면 불러보십시오. 조체는 노쇠하다는 뜻입니다. 연초질은 여러분 시경 읽어서 한번 끄떡할 거예요. 빈지초연이라는 시에 나오는 빈지초연 유명한 시죠. 지금 술 먹지 말라는 시예요. 빈지초연이. 연초질할 때 연초는 잔치자리 처음이고 질이라는 질질이라는 뜻이니까 질 수 있는 모양입니다. 공경하는 모양입니다. 빈지초연 시범이는 시죠. 처음에 술 다 먹을 때 전작게 마시다가 나중에 되면 뭐 엉망진창 되는 거니까 술자리 늘 있는 일이죠. 연초질 잔치자리에 처음 공경스러운데 시경과에 나오는 시 이름입니다. 빈지초연.
그리고 빈지초연의 좌우질이란 말이 있어요. 손님아 자리에 앉았는데 좌우가 공경에 점잖게 한다 이 빈지초연의 좌우질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 식용도 참 옛날에 열심히 드리는데 지금 거의 다 까먹었어. 제가 그 서울에서 강의할 때 엄마 선생으로 유명했어요. 엄마 선생을 위하여 그 학부에서도 식용을 강의를 했고 대학원에서도 식용을 강의를 했는데 학부에 식용 강의를 하면은 학부 수업 대학 4학년일 때 한 학기 동안 식용을 다 익힙니다. 석 달 만에 다 읽어오라고 그래요. 근데 애들이 좀 똑똑해가지고 학점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똘똘똘 읽어옵니다. 수업 시간에 설명을 안 해요. 여기서 읽어. 근데 이제 대학원생을 뽑는데 꼭 서울대 출신이 아닌 애들 들어오거든요. 근데 시경은 우리 시공부의 시학의 원조 아닙니까? 그게 또 내가 이제 대학원에서 그 제가 시도 짓고 그러는데 서울대에 있을 때는 아주 그냥 광장파로 유명했다고 복고적이라고. 그러면 시경을 하는데 대학원에서 시경을 어떻게 하느냐? 저도 대학원 수업이 석 달 하잖아요. 석 달 동안에 시경을 2번 반을 익힙니다. 매진 한 달 동안에 딱 한 달 동안에 시집전을 다 읽어오라고. 왜냐하면 주자의 시집전이 꼭 해설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 시경 해설수의 권위지가 있고 또 우리나라 분들은 축자하자 그냥 주자니까 그래서 한 달 사이에 시집들을 다 읽어보라고. 그래서 어디서 몇 페이지 몇 페이지까지 질문하라. 여기도 또 요령피우가 안 읽어오는 애 있을 것 같으니 쪽지 시험을 보는 거죠. 한 달만 다 읽고. 두 번째 달에는 주자의 주가 다 맞는 주가 아니에요. 그 뒤에 시경을 계속 연구가 돼가지고 청대 훈과학이 발전하고 그래가지고 취집 전에 오독한 거 이런 게 다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달째는 건대산 불말절 작고 하셨는데 대만대학 교수에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한국인줄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쓴 시경책이 각 대표적인 수습을 뽑아놓은 게 이렇게 청대까지 수습을 막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달엔 그것도 다 읽어라. 근데 세 번째 달인데 그럼 다시 옛날 정통 것도 읽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모전 정전 한대의 주석을 읽는데 그거는 양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게 국풍이 150편이고 아송이 150편이거든요. 국풍 다 읽으면 끝나요. 그래서 제일 대학원 수업에 한 학기 때 시경을 들으면은 시집전 다 읽고 청대 주석까지 망랑학은 다 읽고 그 다음에 한대 주석을 반을 읽어요. 저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다 잊어먹어서 빈지초연같이 유명한 거나 그것도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공부는 보스토스 따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 같은 데 다니려면 너도 거기 왜 다니? 내 수업 들으면 된다. 자, 읽어주십시오. 연소장이 연소장 단식자의 청공정서론서 시경소와 빈지초연 좌우지 이라는 말이다. 지금 공경한다. 근데 종부가 생일을 아버지를 가지니까 아버지 무슨 공경스럽게 모시겠죠. 그래서 연초지라는 말을 쓰겠고 또 대꾸를 맞춰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조체 연초질. 조자가 평성자고 연자가 평성자고 채자가 축성자니까 이거 역시 오원구 제2자의 고축이고 실현으로 치면 제4구의 고축이 되고 우리가 쓰는 말로 학설이었는데 학설 문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체 폐악한 몸으로 내 노시한 몸을 이끌고 잔치를 너 생일 잔치를 처음에 이렇게 질서 있게 하는데 그럼 질서 있게 하려면은 나도 또 위험 있게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질질하게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기사 자부시로 몸이 기우뚱해져 가지고 자부성 앉는 것도 제대로 하지를 못해. 여기도 나 늙었대. 지금 잔치해가지고 또 생일 자리 정자는 자리니까 정자는 자리인데 내가 이제 늙어가 똑바로 앉기도 힘들어.
그래서 기사 몸이 기우뚱해가지고 자불승이다. 앉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유화분평평 유화주를 나누어 조각조각 나누어 가지고 연적 한 방울 한 방울을 바로 곧 천천히 기울이노라. 자, 끝으로 한번 볼까요? 9번의 기사는 기울어지다. 유화는 흐르는 노을이라는 얘기인데 예전에 유화주라고 하면 제가 여기 강시간 했습니다. 유화 흐르는 노을. 신선이 마시는 술이는 유화주입니다. 가로는 포박자에는 용기가 있어요. 항만도라는 사람, 포박자는 다 시선 같은 사람들이죠. 항만도가 어느 날 하늘에 올라갔더니 그 가서 자부선인이라는 신선을 만났어요. 항만도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자부선인의 신선을 만났는데 유화주를 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유화주 한 잔을 마시니까 배고프고 이렇게 없어져 버렸어. 그것만 먹으면 끝이야. 요즘 식으로 우주선 항공사가 먹는 그런 건가 보죠. 그래서 유화주라는 신선이 먹는 음료인데 좋은 술 유화주라고 합니다. 자, 11번에 연적은 방울방울입니다. 극히 적은 분량을 의미합니다. 유화주를 방울방울 마신다는 것은 신선의 음료를 노시한 몸을 회복하고 싶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은 어린 아들이에요. 똑똑한 아들이야. 장래가 촉망돼. 네가 우리 가업을 이어야 돼. 그러려면 문선 열심히 읽어야지. 옷이나 찾지 말고 또 네가 옷 입고 내 춤춘다고 기쁘지도 않아. 니시잘 지을 때 내가 기쁠 거야. 이렇게 아들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 자기 얘기를 돌아가는데 나는 보니까 어때요? 몸이 너무 늙어가지고 지금 잔치자리 점잖게 앉아서 있는 자리인데 몸이 기우뚱해가지고 앉기도 제대로 힘들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 너 크는 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지금 몸이 이렇게 늙었는데 큰일이야. 너 커서 대단한 인물 되면 내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선 음료를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몸에 못 마시니까 한 방울 한 방울 나눠서 유화주를 마시노라. 이해되지요? 네. 자, 3페이지 장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율이다. 앞에 8구는 종무를 위주로 했고, 그렇죠? 문서는 열심히 배를 떼떼옷이나 찾지만 여기까지는 종무를 위주로 뒀고 뒤에 냈고 조체에서부터 뒤에 냈고는 자신을 위주로 했다. 8대4 2대1의 비율로 아들 얘기를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게 시상 안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8구 중 4구는 시상을 일으키고 후반 4구는 아들을 훈계하는 내용으로 시의 중심 부분이다. 장법을 보면은 자, 모두 12구인데 크게 보면은 2단락입니다. 8구, 4구에서 8구는 아들 생일이니까 아들을 8구로 배치해서 얘기하고 뒤에 4구는 자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들 쪽에 무기를 줬죠. 그런데 여기는 다시 또 4구는 안 돼요. 앞에 4구는 뭡니까? 그냥 시를 일으키는, 시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아, 너 언제 봤지? 가을날 니 태어난 날이었구나. 이런 이제 너 조금 컸을 때 한 10살쯤 됐을 때 성도에 있을 때부터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그때서부터 내 이름하고 같이 언급이 되더라. 야, 두고 아들의 그 기부기자란 말이 있죠. 기부기자가 뭐예요? 그에 비해 그 아버지의 그 자식. 호랑이 새끼에 강아지 없다 이런 얘기죠. 두고 아들의 종무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요건 별로 중요한 얘기가 중요한 얘기예요. 이 시를 쓴 중요한 얘기는 뭡니까? 아, 우리 집은 시가 우리 집안의 일이야.
그래서 우리 집 시발 우리 할아버지 씨 사람들이 막 업고 다녀. 너 민생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업을 이어야지 옷이나 같이 나가. 이게 제 중심 부분이죠. 늘 시상을 안 대하고 있다. 충분히 자기 아들에 대한 시지만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시기 때문에 특히 시시오가상은 두고 자기 인생의 슬로건 같은 거죠. 신은 무시간입니다. 자,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교회 12구 정도로 외우겠죠? 예.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따라 있습니다. 소자, 소자, 시견, 고추, 자일생, 자종, 도보, 기반, 노부명, 시시오가사, 인전, 세상정, 숙정, 문선리, 휴멸, 최의경, 조체, 연초질, 기사, 좌불성, 유화, 편편, 연적, 이서경. 연적은 방울. 술 한 방울 한 방울을 뭐 석영과 서서히 기울이다 이런 얘기죠. 술을 기운다면 술을 마신다는 얘기죠. 자, 유화분 편편. 유화를 흐르는 노를 조각조각 나눠 가지고 한 방울 한 방울을 바로 천천히 기울이노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소자, 시견, 고추, 차일생, 자종, 도보, 이반, 노부명, 시시오가사, 인전, 세상정, 숙정, 문선이, 휴멸, 체의경, 조체, 연초질, 기사, 좌불성, 류화, 분편편, 연적, 이서경. 자, 마지막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소자, 마시견, 고추, 자일생, 자종, 도보, 이반, 노부명, 시시오가사, 인전, 세상정, 숙정, 문선이, 휴멸, 체의경, 조체, 연초질, 기사, 좌불성, 류화, 분편편, 연적, 시석경. 시석경이라고 글자가 오타가 있네. 연적 시석경. 맨 마지막 줄에 명자도 멸이 아니면 명 아니에요? 휴몇. 컴퓨터를 지금 하면 수트도 바로 이게 오자가 자꾸 나옵니다. 휴몇이고. 이거 멸이 아니라 자, 멸이라고. 5분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